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소집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487조 원. 한국이 제시한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존슨 수석협상관은 손을 떨면서 자료를 넘겼어요. 그는 30년간 무역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미국이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압박했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봤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48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는 무역팀을 불러 모았죠. 우리는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야. 공평하게 말이지. 트럼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이클 존슨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이요? 걱정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각국의 경제 지표가 떴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트럼프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어. 유럽연합은 6천억이고 한국, 그들도 비슷하게 낼 거야. 아니면 25% 관세를 물게 되겠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다. 반도체를 팔아야 하고 자동차를 팔아야 하고 배터리를 팔아야 한다.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니퍼 리는 그 회의에서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경제분석관으로 아시아 경제를 전담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3세였던 제니퍼는 한국 경제를 남들보다 잘 알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경제 구조를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리 박사,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 경제 규모가 뭐 대단한가? 우리 캘리포니아주 하나보다 작잖아.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제니퍼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보고서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시행일은 8월 1일, 협상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죠.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없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는 자신의 경력을 떠올렸어요.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중국과의 무역전쟁, 일본과의 자동차 협상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그저 또 하나의 협상 상대일 뿐이었죠. 하지만 마이클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16층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는 걸요. 박민준 통상교섭본부 수석대표와 김서연 국장은 밤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 보고서, 배터리 시장 분석, 방산 수출 전망, 그리고 미국 투자 가능성 검토서. 박민준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서연 씨, 우리에게 시간이 석 달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죠?
김서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에요. 마이클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협상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줄 거라는 걸. 그리고 48시간 후 그가 백악관 회의실에서 손을 떨며 서 있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2025년 5월 첫째 주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기댔어요. 그의 옆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자문으로 앉아 있었죠. 한국 협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마이클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그래프가 떴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40%가 미국으로 갑니다. 자동차는 25%, 배터리는 35%. 우리가 25% 관세를 때리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요구 조건은 뭐지? 마이클은 자료를 넘겼어요. 첫째, 한국은 미국에 최소 4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이 5,500억, 유럽연합이 6천억을 약속했으니 비율로 보면 적정합니다. 둘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쿼터를 2배로 늘려야 해요.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이전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제니퍼 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제 분석으로는 한국이 그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죠. 마이클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리 박사, 당신은 한국 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객관적으로 봐요.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는 살 수 없어.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일 거라고. 제니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그녀가 준비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생산국,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 세계 1위 조선 강국, 그리고 최근 5년간 미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전략적 파트너였죠. 다음 날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에서 로버트 와인스타인 에디터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25% 관세 앞에 무릎 꿇을까? 였어요. 그는 자신 있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결국 굴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CNBC,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선택의 여지 없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직격탄. 한국. 결국 미국 조건 수용할 듯. 마이클은 그 기사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죠. 봐요. 언론도 우리 입장을 지지해. 한국은 이미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5월 15일 백악관은 공식 협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고요. 마이클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확고합니다. 25% 관세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이클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일주일 안에 항복할 거라고. 그들은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같은 시각 서울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박민준 수석 대표는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서연 국장과 5명의 협상팀이 앉아 있었어요. 박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건 그들의 실수가 될 겁니다. 김서연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엔 한국의 모든 카드가 담겨 있었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 배터리 기술의 압도적 우위,
방산 수출의 급성장, 그리고 487조 원 투자 계획서. 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그 순간 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당신은 아직 한국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마이클은 그날 밤 집에서 편안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협상은 쉬울 거야. 일주일이면 끝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어. 아내는 웃으며 와인을 따라줬죠. 하지만 마이클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협상 테이블에서 그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48시간 후 그가 백악관에서 손을 떨며 트럼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2025년 6월 1일 오전 9시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건물 3층 회의실. 마이클 존슨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법률자문단과 경제분석팀이 자리를 잡았죠. 마이클은 손목시계를 봤어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 수석대표가 들어왔어요. 네이비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뒤를 따라 김서연 국장과 협상팀 5명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론 떨고 있겠지. 25%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테니까. 박민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존슨 장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클은 악수를 받았어요. 박민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떨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순간 의아함을 느꼈어요. 이상하네. 압박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을 꺼냈어요. 박 대표님,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25% 관세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명확해요. 4천억 달러 투자, 농산물 수입 2배 확대, 기술 협력 강화입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메모를 하더니 말했죠.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왜 한국은 4천억 달러여야 할까요? 마이클은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겁니다. GDP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죠. 박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은 불안감을 느꼈죠. 김서연 국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어요. 장관님, 이 자료를 보시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산업은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마이클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했어요. 그는 제니퍼리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본 내용이었죠. 김서연은 계속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죠.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마이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어요. 박민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장관님, 우리는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도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한국은 굴복해야 했고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박민준과 김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모든 주장의 데이터를 제시했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마이클은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오후 1시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들은 준비가 돼 있어. 철저하게. 점심시간, 마이클은 제니퍼 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박사,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자료들, 정확한 거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장관님. 제가 2달 전에 드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특히 핵심 산업에서는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죠. 마이클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협상가였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의심, 불안, 그리고 두려움.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박민주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장관님, 한국은 지난 5년간 미국에 이미 2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테네시주의 배터리 공장,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모두 한국 기업들이 세운 거죠. 일자리만 15만 개를 창출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한국이 이미 미국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걸. 김서연이 덧붙였죠. 우리는 미국을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도 필요해요.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말입니다. 마이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협상은 그가 예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카드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저녁 6시, 첫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민주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장관님, 내일 더 좋은 대화를 나누길 바랍니다. 마이클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지? 한국을 너무 얕봤나? 아니면 내가 틀렸던 건가?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일 오전 10시, 협상 이틀째, 마이클 존슨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셨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민준을 봤죠. 박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박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들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없어요. 한국은 4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에게 눈짓을 했어요. 김서연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죠. 스크린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졌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였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하죠. 마이클은 그 자료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김서연은 계속했어요. 만약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줄인다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즉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멈출 수도 있죠. 그 손실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한국과 미국은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압박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김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해요. 테슬라의 모델 Y, GM의 볼트,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전기차 가격이 평균 $5,000 오를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펜을 쥐었어요. 김서연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세 번째, 방산입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방산 수출을 급격히 늘렸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유럽과 중동으로 더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지가 있죠. 미국만이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3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제니퍼 리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그녀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미국 정부 관계자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죠. 오후 2시, 박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이제 한국의 제안을 들어보시죠. 김서연이 새로운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지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바이오 연구소를 확대할 겁니다. 일자리는 약 20만 개가 창출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관세는 15%로 낮춰야 해요.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이죠. 마이클은 그 숫자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그가 요구했던 4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지만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15% 관세. 이건 협상 가능한 수준이었죠. 박민주는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협력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존중도 필요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입니다. 데이터, 논리,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은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손을 떨었어요. 트럼프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죠. 대통령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마이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어떻게 됐나? 한국이 항복했나?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15% 관세를 요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어요. 15%? 그게 뭐야? 우리는 25%를 요구했잖아. 마이클은 설명했죠. 대통령님, 한국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에서 그들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25%를 고집하면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말도 안 돼. 마이클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대통령님, 제발 제 보고를 들어주세요. 한국은 준비가 철저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이클은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죠. 그는 알았습니다. 이 협상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48시간 후 백악관 회의실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것도요. 2025년 6월 3일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백악관에 도착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트럼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설명해봐. 한국이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우리한테 15%를 요구하는 거지? 트럼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마이클은 침을 삼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자료들이 하나씩 떴죠.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마이클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줄이면 우리 경제가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잖아. 대만이든 일본이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통령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만의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에 특화되어 있고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한국에 밀렸어요. 한국 없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배터리는 어때? 마이클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테슬라, GM, 포드가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전기차 가격이 평균 $5,000 오를 겁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보급 정책이 무너지죠.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계속해봐.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5,500억,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적정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지난 5년간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테네시, 텍사스,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고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죠. 제니퍼 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분석으로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15%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이니 형평성도 맞습니다. 트럼프는 제니퍼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한국계 아닌가? 객관적일 수 있어. 제니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미국 정부 관계자입니다. 제 분석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건 실수가 될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의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15%로 가자. 대신 3,500억 달러 투자를 확실히 받아내. 그리고 일자리 20만 개를 약속받아.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협상가로서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압도당했죠. 한국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자였죠. 같은 시각, 워싱턴 D.C. 의 한 호텔에서 박민준과 김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는 해냈어요.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미소를 지었죠. 본부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식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이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오후 3시, 마이클은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백악관과 논의한 결과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 관세와 3,500억 달러 투자를 기준으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민준은 김서연을 바라봤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에서 로버트 와인스타인 에디터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예측이 틀렸어.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양보했어. 기사를 다시 써야 해.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로버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한국의 역전, 트럼프 행정부 15% 관세 제한이었어요. 그는 빠르게 기사를 작성했죠.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략적 카드를 활용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에서의 압도적 위치가 그들의 무기였다.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CNBC,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도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트럼프 굴복시켰다. 한국의 전략적 승리 백악관, 한국의 무릎 꿇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마이클은 그 기사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 그들은 준비가 철저했고 전략이 완벽했지. 나는 오만했어. 다음 날 더 큰 반응이 전 세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5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제한과 15% 관세 협상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 톱 기사로 한국의 경제 외교 승리, 트럼프 행정부 양보라는 제목을 실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전략적 협상력을 극찬했죠.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의 압도적 위치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한국 앞에서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협상 전략을 단계별로 분석했죠. 한국 대표단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미국을 압도했다. 박민준 수석 대표의 침착한 태도와 김서연 국장의 정확한 자료 제시는 협상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도쿄의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하지만 한국이 더 유리한 조건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동일한 15% 관세율을 받아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일본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의 환구시보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 중국도 배워야 한다는 논평을 실었죠.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전략으로 승리했다. 이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신감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관련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일제히 5% 이상 올랐어요.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죠.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코스티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경제에 연간 5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20만 개는 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사라 존스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의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연구개발센터, 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들도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부상, 글로벌 경제에서의 새로운 위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어요.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다. 그들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강국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만약 한국을 무시했다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협상력, 유럽도 주목해야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명확히 입증했다. 유럽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박민준 수석 대표를 인터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록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기사에서는 그를 침착한 협상가, 한국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내에서는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에 큰 제목으로 한국, 미국과 대등한 협상, 성공 487조 투자로 관세 15% 확보라고 보도했죠. 시민들은 SNS에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정작 박민준과 김서연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D.C.의 호텔방에서 최종 협상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민준은 말했죠. 서연 씨, 언론의 반응은 좋지만 우리는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정식 합의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는 끝까지 신중해야 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하고 집중되어 있었죠. 마이클 존슨은 백악관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년 경력의 협상가로서 그는 처음으로 언론에 비판받고 있었죠. 일부 기사는 그가 한국을 무시한 것을 실수로 지적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괜찮으세요? 마이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죠. 리 박사, 당신이 맞았어요. 한국을 무시한 건 내 실수였어. 나는 오만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제니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존중하면 돼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협상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나라였죠. 그날 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 한국을 무시한 거지.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15% 관세로 가고 3,500억 달러 투자를 확실히 받아내. 그리고 이번 합의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알고 있었죠. 좋은 거래는 양쪽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 한국과의 협상은 그런 거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정식 합의와 서명이었죠. 2025년 6월 10일 협상 시작 10일째 워싱턴 D.C.의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존슨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그는 오늘 박민준 수석 대표와 마지막 협상을 진행해야 했죠.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클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지난 10일간 그는 많은 것을 배웠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박민준이라는 협상가를,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을. 그는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야 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야 해.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과 김서연이 들어왔어요. 마이클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악수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대표님,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박민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죠, 장관님.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10일 전과 완전히 달랐죠. 긴장감 대신 상호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이 협상을 시작할 때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만했고 준비도 부족했죠. 하지만 지난 10일간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전략적이고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박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했어요. 저는 30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대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논리는 명확했으며 전략은 치밀했죠. 저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미국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파트너십을 만들러 왔습니다. 마이클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박 대표님, 제가 처음에 당신을 대한 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그건 큰 실수였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존중받아야 할 나라라는 걸요. 박민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악수는 길었고 단단했죠.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제니퍼 리는 눈물을 훔쳤어요. 김서연은 미소를 지었죠. 오후 2시 마이클은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단독 면담을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과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15% 관세, 일자리 20만 개 창출. 모든 조건이 합의됐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마이클. 그럼 언제 서명하지? 마이클은 대답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민준 대표가 한국에서 장관급 대표단을 데려올 거예요.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 협상이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요. 그는 25% 관세를 원했지만 15%로 양보했죠. 하지만 3,500억 달러 투자와 20만 개 일자리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답게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은 거래야.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의 로버트 와인스타인 에디터는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미 관세 협상, 양국 모두의 승리였어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죠. 처음엔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지. 하지만 틀렸어. 한국은 강했고 미국도 현명하게 대응했어. 이건 좋은 거래야.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15% 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협상이다. CNN, MSNBC, 폭스뉴스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한국과 역대급 투자 합의 한미 동맹, 경제 협력으로 더 강해져 한국의 487조 투자, 미국 경제에 큰 도움. 유럽과 아시아 언론들도 주목했어요. BBC는 한미 협상, 글로벌 무역 협상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죠. 도쿄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도 한국처럼 전략적 협상 필요라고 논평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기사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엔 비판받았지만 이제는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성공은 한국의 전략적 협상력 덕분이라는 걸요. 제니퍼 리는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감정이 아닌 논리로 협상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마이클은 그 이메일을 읽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썼어요. 리 박사, 당신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한국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죠. 앞으로는 모든 협상에서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협상가의 자세니까요. 그날 밤 박민준과 김서연은 워싱턴 D.C. 외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가 해냈어요. 처음엔 힘들 줄 알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김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3,500억 달러 투자를 실행하고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게 남았어요. 우리의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강하니까요.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혔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정식 서명식이었죠. 2025년 7월 30일 백악관 이스트룸.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백악관은 이 행사를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했죠.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 200명이 모였고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성취감이 묘여 있었어요. 지난 2달간 그는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박민준 수석 대표와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박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김서연 국장과 협상팀도 함께였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는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공정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협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박민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박 대표님, 당신과 협상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훌륭합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죠. 박민준이 연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도 한국을 존중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에요. 양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미국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와 박민준은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양국 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동시에 합의서에 서명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서명이 끝난 후 트럼프와 박민준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마이클 존슨은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협상이구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행사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처음에는 25% 관세를 요구하셨는데 왜 15%로 합의하셨나요? 트럼프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좋은 비즈니스맨은 유연해야 해요.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대단한 거래예요. 15%도 공정한 수준이죠. 블룸버그 기자가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무엇인가요? 박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비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준비했고 미국을 존중했어요.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로버트 와인스타인이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처음 예상과 달리 한국이 강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죠. 한국은 강하고 전략적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자들은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협상가가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녁 6시 백악관로즈 가든에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박민준과 한국 대표단을 초대했어요. 마이클 존슨도 함께였죠. 제니퍼 리도 참석했습니다. 석양이 백악관 정원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이클은 박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처음 회의실에서 당신을 대한 제 태도 정말 무례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어요. 박민준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죠. 장관님, 협상은 그런 겁니다. 처음엔 서로를 탐색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이해하고 존중하게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어요. 제니퍼리는 김서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자료가 완벽했어요. 김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박사님도 대단하세요. 백악관 안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하죠.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여성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트럼프는 박민준을 옆으로 불렀어요. 박 대표님, 솔직히 말하겠어요. 당신은 터프한 협상가예요. 하지만 공정하죠. 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해요.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박민준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에요. 이번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만찬이 끝날 무렵 마이클은 조용히 백악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2달을 떠올렸죠. 오만했던 자신,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배운 교훈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요.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한미 합의를 일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미 동맹, 경제 협력으로 새 시대 열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마이너스 박민준 합의, 글로벌 무역의 새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한국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한국 파이팅. 함성이 울려 퍼졌죠. SNS에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16층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직원들은 박민준과 김서연을 박수로 맞이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박민준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실행하고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협상은 끝났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2개월 후 2025년 10월 마이클 존슨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협상을 해왔어요. 하지만 올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죠. 첫째, 상대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나라도 강한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둘째, 데이터를 준비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협상해야 합니다. 셋째, 존중하세요.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이기는 파트너십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뭔가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준비였어요. 그들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전략, 대안까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힘이죠. 같은 시각, 서울에서 박민준은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한국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한 외교관이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박민준은 대답했어요. 두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2026년 1월 한국 기업들은 약속대로 미국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테네시주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착공됐어요. 텍사스주에는 반도체 연구소가 문을 열었죠. 조지아주에는 전기차 공장이 확장됐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어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약속 이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한미 협력, 실질적 성과 창출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마이클은 그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박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 대표님, 한국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진짜 파트너라는 걸요. 박민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앞으로도 좋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정확히 1년 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어요. 두 정상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을 논의했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예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나는 한국을 존중해요.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이클과 박민준은 회담장 밖에서 재회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죠. 박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장관님도요. 덕분에 좋은 1년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협상 당시의 기억, 그 후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정원에 석양이 내려앉았어요. 마이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나는 한국을 무시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한국은 강한 나라야.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지. 박민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냈어. 한국의 힘을 보여줬고 존중을 받아냈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낼 거야. 2027년 한국은 미국 투자를 예정보다 빨리 완료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넘어 4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일자리는 25만 개로 늘어났죠. 한미 경제 협력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은 한미 협상을 21세기 동맹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에서는 이 협상을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존슨은 USTR 대표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모든 협상에서 한국과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데이터를 준비하며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그의 새로운 철학이 됐죠. 박민준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니퍼 리는 백악관 아시아 정책 수석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녀는 한미 관계 강화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항상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요. 김서연은 통상교섭본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협상들을 이끌며 한국의 위상을 계속 높여갔어요. 그들 모두는 2025년 그 여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48시간. 한국이 세계에 자신의 힘을 보여준 순간. 그리고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시간. 지금도 백악관 이스트룸에는 그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와 박민준이 악수하는 모습. 두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는 장면. 그 사진은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우주산업.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준비된 나라, 존중받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주세요.